최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양재열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폭행 시비로 시작이 돼서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죠. 최 씨 싸움. 이게 조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협박과 관련된 성폭력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 같은데 경찰이요, 최 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자, 하지만 최 씨 측에선 협박할 의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목적 자체가 그냥 좋았던 시절에 사생활을 찍은 것이고 또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찰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말로 동영상이 있는지, 그리고 동영상을 이용해서 공개할 의사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간에 이게 구하라 씨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는지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아마 복원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하게 된 계기가 결국 구하라 씨 측에서 지난달 27일 날 강요, 협박, 그리고 이른바 이제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부분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보냈고 협박은 아니었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냈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정말 두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로 끝을 맺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영상을 보낼 때는 그렇죠. 특히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좋은 관계로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싸움을 한 직후에 영상을 보냈다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것은 명시적으로 협박이라는 어떤 그 말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거 나는 너의 어떤 그 치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받아들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성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기존에 자신은 구하라 씨 이름을 터뜨릴 의도가 없었다, 구하라 씨 이름은 보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언론사에 보낸 메일에 보면 구하라 씨라는 이름이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신은 진흙탕 싸움을 싫어한다고 했었는데 언론에 보낸 메일에 보면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구하라 씨를 진흙탕에 빠뜨리겠다는 의도가 좀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성 측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지 추억을 간직하려고 했다라는 말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로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아무래도 여성이고 또 얼굴이 알려진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움츠려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최 씨는요, 이날 구하라 씨의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자, 이 통화에서 협박이란 얘기가 분명히 언급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 있잖아요. 뭐가 있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나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언니도 쌍방울 한다는데. 나 쌍방울 해도 되고 나는 진짜 상관없어서 나는 그런 거 가고 있어요. 오빠 말을 들어봐요. 아니, 나 남는 거 없어도 돼. 오빠 그 사진이랑 동영상 있는 거. 내가 사진이랑 동영상 동영상 있는 거 언니한테 보냈다며. 근데 근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 근데 나 이 전화도 협박이야. 왜? 뭔 말하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는 그게. 나는 그럼 지금 협박 되기 전에 올려보는 협박으로 들어갈게. 그렇게 하는, 그 오빠는 그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거야, 지금? 아니, 나한테 왜 거짓말, 네가 나한테 왜 전했는데? 네, 통화 내용을 봤을 때는 남자친구 입장에선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으면서, 구하라 씨가 동영상을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씨의 지인인 여성이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라는 표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본인이 정말로 그걸 하려고 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충분히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이었느냐가 사실 협박의 주된 어떤 따지는 근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 얘기를 보면은 이미 보낸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게 좀 무섭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네요. 예. 또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 씨 앞에 구하라 씨가 무릎을 꿇은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가 된 모습인데요. 이 무릎을 꿇은 게 구하라 씨가 영상을 받고 나서 꿇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남성이 폭행 관련해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 해 만에 이렇게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무릎까지 꿇지는 않았는데 동영상을 보냈다는 거죠, 남성이. 예. 구하라 씨한테. 지금 저 모습이 구하라 씨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 동영상을 받고 나서 바로 구하라 씨가 무릎을 꿇고 동영상만은 제발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저렇게 무릎을 꿇은 다음에 저 남성이 구하라 씨한테 동영상을 또 보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그 협박의 의도 없이 보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이후에 또 보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남성의 주장의 신뢰성이 예.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최 씨가 언론 제보 당시에도 동영상이라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 싸웠어요. 예. 밤에 싸우고 새벽 1시쯤에 처음으로 이 최 씨는 이 언론사에 얘기를 하면서 제보를 한다고 하면서 오전 1시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바로 보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그러고 있다가 1시간 뒤에는 이걸 일단 구하라 씨에게 보냅니다. 그 처음에 30초짜리를 보냈다가 또 조금 전에 보신 엘리베이터에서 실강이가 있은 후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지하주차장에 간 게 짐 싸서 나가던 길이었어요. 내려간 뒤에 또 8초가량을 또 보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언론사에 먼저 얘기를 하고 구하라 씨에게도 30초짜리를 보내고 그리고 또 다툼이 실강이 있은 다음에 또 8초짜리를 보내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보낸 상황은 좀 아닌 걸로 보이죠. 찍을 당시에는 뭐 추억을 간직하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여러 가지 뭐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변질됐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구하라 씨와 이 해당 남성 최 씨 이미 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죠. 두 사람의 경찰 출석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디스패치에서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 아닌 부분들과 이제 오늘 그 산부인과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출석하게 됐습니다. 구하라 씨가 먼저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해 받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 폭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누가 먼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 조사 받으면서 추후에 밝혀질 내용인 것 같고 저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남자친구분은 때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조사하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진단서 보듯이 진단서에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하라 씨는 말을 좀 아끼면서 누가 먼저 때렸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요, 경찰 조사 뒤에 바로 다음 날 용서를 받고 싶다면서 합의를 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 동영상이 이렇게 대중으로 유포될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닐까요? 추측입니다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추측이 가능해지는데 예. 이 사건에서 구하라 씨가 보인 태도가 뭔가 이상하게 계속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렇게 소극적인 거 보니까 구하라 씨가 뭔가 죄를 졌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구하라 씨가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당하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때렸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구하라 씨가 먼저 때렸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구하라 씨가 합의를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확실히 구하라 씨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 이 모든 그 사람들이 구하라 씨를 의심하게 만든 구하라 씨의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은 동영상 때문에 예. 그게 혹시 퍼질까 봐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상대 남성한테 휘둘리고 상대 남성의 눈치를 계속 봐온 것이다. 네. 이런 식의 추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 씨 측 말대로 영상이 공개된 거는 아니잖아요. 공개는 안 했고 오히려 구하라 씨가 먼저 언론을 통해서 이 동영상이 있다는 거를 구하라 씨가 먼저 알린 건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지금 구하라 씨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를 나눈 것처럼
저 부분을 좀 가능하면 조용히 합의를 통해서 잠재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경찰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했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하면 어떻게든 언론을 통해서 언젠가는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더 왜곡될 수 있고 사실관계가 한 번 저렇게 좀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얘기들은 뭔가 얘기가 어떤 식으로 잘못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걸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또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또 이 부분을 아예 공개를 하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론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의 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라는 데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그냥 저런 것이 있다는 것 그 사실로 손가락질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참조를 해서 아예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밝히고 나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최 씨가 실제로 동영상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도 보내기만 한 걸로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처벌관한 특례법으로 별개의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건 또 별개입니까? 일단 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 이게 상대방에게 겁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을 만들었다면 또 별개의 협박인 거예요. 동영상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무섭겠네라는 게 협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과연 뭐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 뭐 좋은 추억 뭐 이렇게 많은 좋게 표장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번질 수 있다는 거 젊은 청소년들이나 뭐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늘 그 해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자금 횡령과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스의 주인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죠.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다스는 과연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저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내온 삶에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뒤늦게 오늘 있을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만 해도 뭐 여러 가지라면서요? 예,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일단 한 가지가 현재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선고 시간 내내 법정에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정하는 모습이라든가 퇴정하는 모습이 이제 그 방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을 해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유죄가 나오건 무죄가 나오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격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은 그러면 있죠. 경호에 문제가 있고 이런 모습까지 중계로 비치는 것도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 1심 생중계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있었는데 두 차례 모두 당사자 없이 생중계로 재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거죠? 뭐 사실 원칙대로 따진다면 뭐 강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부인을 해서 법정에 서 있게 만든다라는 것은 또 이제 국민 감정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가 그럴 것으로 보이진 않는 게 오는 8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냥 오늘 예정대로 선고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가장 핵심은요. 유행어처럼 번진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일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은 혹시 풀려날 수도 있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7개는 다 다스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스에서 300억 넘는 돈을 마음대로 가져갔으니까 횡령이라는 거고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건데 그거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뇌물이라는 거고 그렇게 돈을 가져다 쓰면서도 또 세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법인세 포탈이라는 거고 이런 주요 혐의들이 다 다스가 누구 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스가 이미 전 대통령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본다라면 물론 나머지도 한 10개가량 뭐 대통령 기록물 위반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다른 사례에 비춰봤을 때는 뭐 집행유예가 나오면 유죄로 인정해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다스 실소유를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한결같이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검찰 측은 이번 선고에 대해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거의 뭐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어떻게 350억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다스 전직 임원들이 여러 명이 또 증언을 했다. 이명박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그리고 또 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마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한테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진짜 오너의 그 아들을 밀어낼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이동영 씨가 그 녹취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뭐 이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 녹취가 공개된 것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뇌물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팔성 전 회장 비망록이라든가 뭐 김백준 전 기획관 뭐 증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오늘 굵직한 인물들 오늘 법정에 많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여부가 또 굉장히 관심사인데 일단 지금 두 사람은 바깥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상황이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박 정권에 좋지 않게 보였던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끊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일단 재판을 받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재판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판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8월 한 사람은 9월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죠? 이번에는 좀 약간 반대쪽으로 그러면 이 정권의 우호적인 단체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뭐 정경련 같은 곳에 직권을 남용해서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돈을 뺏었다는 거고 한쪽은 돈을 줬다는 혐의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재판인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상황에서 재구속이 될 경우에는 좀 김 전 실장 같은 경우 한 60일가량 그리고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한 14일 만에 다시 또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 상황이라서 두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는 심정이 굉장히 착잡할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들이 법원 앞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선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